개장을 1시간 한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서 잘 한번 선점해보죠.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테슬라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시총 1,000조 원 돌파 소식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여러분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 수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장사 잘 안 되나? 이야기가 아주 시끄러웠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만 지금 10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엔 이 충전소 수익, 정보 보조금 혜택 가능성에 기대감이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6개월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저희 방송이나 반방송이나 유튜브나 통해가지고 좀 팩트 체크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요. 맞아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테슬라가 전날보다 4%가량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 98% 상승한 수치인데요. 테슬라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와 함께 테슬라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주가에 힘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슈퍼차저가 이제 타 전기업 업체에 오픈을 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끝났다라는 소식을 얘기를 들은 미국의 대표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요. 두 기업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주가의 브레이크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 얘기만 해볼 텐데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죠. 이제 슈퍼차저가 포드에 이어서 GM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 측과 합의를 하면서 테슬라의 향후에 매출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투자은행이죠. 파이프 샌들러가 얘기한 게 테슬라와 포드의 GM 계약 덕분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032년까지 54억 달러, 한 7조 정도 되는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사실 앞으로의 주가에 굉장히 큰 기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테슬라가 연간 매출이 800억 달러입니다. 얼마 정도냐면 이제 103조 원인데요. 103조 원 중에 이제 7조, 4조 늘어나는 거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GM과 포드 두 개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전기차 시장 처음 이제 인기가 많았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프라죠.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 인프라 구축보다는 새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인프라를 돈 들여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제 인프라 구축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슈퍼차저를 지금 이용해서 이 협력과 얼라이언스를 좀 많이 늘려가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 클 것 같고요. 지금은 4조, 7조, 전체 매출 103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은 4조, 7조가 나중에는 더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그리고 이 참여, 이 얼라이언스와 이 협력의 참여를 거의 다른 전기차 업체가 좀 강요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테슬라가 인프라를 워낙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 지금은 조금 좀 밀려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이지만 저도 주말 사이 자료를 보니까 GM, 포드,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총 8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10대 중 8대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을 따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전소로만 좀 매출 확대 우리가 예상해 봄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충전소는 부가적인 건데 이거는 향후에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충전소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라이센싱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다 이제 운영 체제를 다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모든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하려면은 테슬라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공짜로 하는 거는 당연히 뛰어들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빗대어 대볼 만한 거는 저는 애플의 iOS 운영 체제 이거를 좀 빗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플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파생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플을 잘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은 슈퍼차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회사들이 좀 뛰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S 콤보는 저는 표준이다 얘기를 하는데 많이 쓰는 게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보시면은 미국에만 17,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 뭐 여러 군데 많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있고 뭐 비링크 있고 그다음에 차지 포인트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뭐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그 하나 캡처자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뭐 CCS 타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ESS라고 하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 충전이 빠르게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ESS 회사 거를 쓰느냐 봤을 때 또 테슬라 거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뒤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슬라 저 메가팩입니다. 저거 한 대당 메가팩이 거의 한 30억 정도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25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저거 지금 주문하려면 2025년 1분기, 2분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솔드아웃 다 됐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모델 3 그 스탠다드 레인지 원래 CATL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차량입니다. 이거 원래 CATL 배터리 썼기 때문에 3,750달러의 IRA 혜택 법안을 지원받아가지고 원래는 3,750달러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7,500달러로. 그러면은 파나소닉 배터리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42,24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연방 정부에서 7,500달러 지원받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은 뭐 인컴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최대 7,500달러까지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은 2만 달러 중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연도에 진짜 200만 대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충전소에 대한 거는 좀 낙수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충전소 관련 종목들도 기대해 봄직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더 갈 수 있겠네요. 저는 일단은 파나소닉 배터리가 주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공장에 대한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테슬라 이슈 한번 샅샅이 뜯어봤고요.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이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보통 1등 자동차에는 1등 소재 부품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뭐 일본제다, 독일제다, 미국제다 그런 소재 부품 우리 자동차에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위 업체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배터리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기타 뭐 조명 등 많은 소재 부품이 우리 국내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격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통합 칩셋도 이제는 국산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나오고 있는데요. 차체는 물론 현대차에서 만들었겠죠. 디자인 여러 가지 엔진 같은 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 수많은 부품 뭐 전부 3만 개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간다. 자, 그룹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성, 현대, LG, SK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이 4대 그룹만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장비 등에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들 기업들의 모든 힘을 합쳐진 말 그대로 코리아 어벤져스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세계 1등 자동차가 순수한 모든 부품을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이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주요 부품을 이제 순수하게 국산 자동차가 국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 1등 자동차가 머지않아 우리 도로를 달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어벤져스 전장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국내 자동차 전장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소식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용희 시장님.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 이슈가 됐었던 이제 뭐 텔레칩스, 여기에 나오는 기업이 텔레칩스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텔레칩스가 이제 뭐 팹리스 전문 기업으로 원래는 현대기아차가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이제 뭐 해성 DS라든지 아니면은 칩셋 미디어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최근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IP 쪽이죠. IP 쪽의 전문 업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모빌아이 쪽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MCU 칩하고 지금 만드는 텔레칩스가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랑은 조금은 다른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MCU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제어하는 장치인데, 이게 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예전에 이제 우리 차량용 반도체 뭐 수급 불안정화 이렇게 됐을 때 그 MCU 반도체를 수급을 못 해가지고 차량을 생산을 많이 못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부가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뭐 세 가지 업체 이후에도 충분히 좀 다른 팹리스 업체들을 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급되어 있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팹리스 쪽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주말 사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SK네트워크스 최승원 사장과 만나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도체와 블록체인 분야에 특히 좀 관심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방한했다는 소식을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그 후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뭐 광폭 행보를 펼쳤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업 분야, 그리고 기업 투자 분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가상자산 쪽에 거의 뭐 방점을 찍었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최성원 SK 네트워크스 사업 총괄 사장과 이제 올트먼 CEO가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AI 투자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단독으로 만난 유일한 기업이라 보실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좀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좀 먼저 최 사장이 이제 요청을 한 그런 미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인터넷 등장 이후에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라는 파괴적으로 강력한 기술을 활용하는 창업자들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좀 좋은 적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적기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장 걱정거리가 AI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갈 방침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픈AI가 우리나라 쪽에 대놓고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우리나라를 노리는 오픈AI에 맞서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꺼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꺼내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과 쇼핑을 이제 네이버에 연결시켜서 이제 이걸 B2B 모델로 연결시키는 하이퍼클로바 X를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8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는 3분기를 목표로 그 KOGPT 2.0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도 3분기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기업들도 좀 최근에 보면 바드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챗 GPT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좀 뭔가 확 바람을 불어오니까 바드 급하게 공개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빨리 오픈한 것도 중요한데, 빨리 오픈했을 때 서비스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픈하는 것보다는 오픈할 때 완벽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축해놓고 나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AI 쪽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나 뭐 발전을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소식까지 확장을 해서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샘 올트먼이 1시간 동안 용산에서 접견 시간을 가졌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반도체입니다 라고 대답을 확실히 했다는 부분, 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K하이닉스, 뭐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시 하나 확인해 볼 텐데, 미래에셋 컨설팅이 미래에셋 생명 주식 수를 좀 확대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그 미래에셋 컨설팅은 이제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 최정상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잘 안 알려져서 이제 그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컨설팅을 보유하고 미래에셋 컨설팅이 이제 계열사를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컨설팅이 최정상인 회사에서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갖다가 약 2.5% 정도를 1.05%를 증가해서 2.06%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보다는 금요일 날 그 주식시장에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주가가 출렁거렸죠. 그 심지어 VI도 떴다가 다시 또 내려앉게 이유는 이제 목요일 날 인포맥스가 그 미래에셋 그룹이 미래에셋 생명보험을 갖다가 완전 자회사 95% 이상을 보유한 다음에 상패를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출렁거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은 그 언론사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 출렁거리니까 미래에셋 그룹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미래에셋 그룹은 언론사의 모든 보도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주가 출렁거릴 때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주가 출렁거렸고 금요일 날 장마감 할 때까지도 제가 오늘 들어오기 직전까지 조회 공시를 봤는데 전혀 조회 공시 없습니다. 이건 거래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익명으로 보도를 해서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 자회사로 하고 상장 폐지를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미래에셋 그룹이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보여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확인된다면 다시 주가가 내려갈 것인데 그럼 왜 완전 자회사를 추진하느냐를 보면은 미래에셋 생명보험이 이제 자회사일 때 배당하는데 배당을 받으면 계열사들이 다시 미래에셋 생명보험에다가 자본 확충을 합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완전 자회사를 하고 또 자회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배당사가 면제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다른 신한이라든지 최근에 했던 다른 그룹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또 지난주에 출렁임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공시 잘 꼼꼼하게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방산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작년 국내에서 구입한 무기류들, K2 전차부터 FA-50 같은 경공격기 같은 무기류를 총 20조 원가량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 쇼핑에 대한 지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최근까지 전차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방산 섹터를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오늘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워낙 이 이슈를 많이 다뤄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폴란드가 작년 우리나라와의 어떤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한 뒤에 지금까지 대금으로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결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또 있죠. 이제 이렇게 계약한 무기가 잘 인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다행히 계약한 무기도 잘 인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산 수출효과에 이제 올 4월까지 우리나라의 5번째 규모의 무역 흑자국이 사실 폴란드가 이번에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홍콩, 인도에 이어서 5번째로 우리나라한테 많은 흑자를 주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무기에 대한 수출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도 조선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었죠. 이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순수익도 잘 따져보시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업종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중요하지만 순수익이 얼마나 남았고 그로 인해서 주주분들께 얼마나 또 배당을 많이 드릴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월급이나 인센티브를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돼 가지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몰입되지 마시고요. 자세한 어떤 재무제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은 순수익에 또 주목을 해보고 배당을 또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런 여력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사실 방산주들 보면 주가 흐름이 답답합니다. 지금 5월부터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들? 그동안 많이 좀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생산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폴란드 1000대를 넘겨야 되는데 이거 공장 몇 년 동안 풀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막 노르웨이 한번 이슈 있었을 때 노르웨이가 그걸 안 사주는 거는 뭐 시장에서는 일부 예측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가 제안한 조건이 말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그 콩스버그사의 JSM 미사일 이거 사는 대신에 물물 교환을 하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아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 폴란드만 해도 몇 년 동안 지금 풀캐파 가동해야 되는데, 심지어 폴란드 내부에서도 현지에서도 생산해가지고 너무 바쁜데, 아니 물물 교환 우리 필요 없다. 그리고 그 JS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가 개발 다 완료됐고 시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사가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굳이 라인업이 겹치는 거를 왜 굳이 수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수입하게 되면 LIG 엑스원이 뭐라고 하겠죠. 아, 우리 거 있는데 왜 그걸 수입하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일단은 폴란드만 해도 몇 년 동안 계속 풀캐파 가동해야 된다. 그리고 루마니아 쪽도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마니아가 좀 저는 최근에 뭐 국방장관이 뭐 어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 우리가 에이브람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과연 루마니아가 지금 그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과연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물음표. 왜 그러냐면 가격이 일단 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 운용비죠. 그 운용비가 정말 비쌉니다. 이게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용하려면은 뭐 물론 디젤 엔진으로도 돌아가지만 뭐 엔진 마모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잘 운용을 하려면 항공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디젤 엔진보다 항공유를 생각할 때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는 좀 K2전차 좀 싸게 살려는 생각 때문에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댐 파괴를 했었던 그 하이마스, 그거의 가성비 모델이 이제 하나 디펜스죠. 하나 디펜스의 천무입니다. 그것도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무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들은 사실 좀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그럼 탑픽은 현대로템입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까? 저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내용 확인해봤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하반기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우리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죠. 한국경제 기사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전반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기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기사는 어떤 종목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기사가 뭐였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퍼가 너무 높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퍼가 14배가 됐는데 이건 과거 2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바뀌었죠? 퍼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퍼란 것은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금년 2분기죠. 4월, 5월, 6월 달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지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산업재하고 소비재하고 구별한다면 산업재 쪽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뭐 중후장대라 그러셨습니까? 좀 무거운 종목들. 예컨대 효성 TNC라든가 LS, 쌍용 CNE 그리고 LG 엔솔, 두산 밥객 같은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네요. 이들 종목군들은 예상보다 즉 2분기 실적보다 3분기나 4분기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장 퍼를 14배에서 12.5배로 말 그대로 12.5배면 결코 고평가된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 S&P라든가 다우존스 이런 게 전부 다 18배, 19배 되고 있거든요. 또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로 14배, 15배거든요. 근데 우리 퍼가 12배, 12.5배라면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시장은 고평가된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콘텐트리 중앙이라든가 한샘, 펄어비스 등 우리가 보통 소비재라고 많이 지칭하죠.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하반기로 가도 수익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밸류에이션은 점차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럼 한용일성님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실적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섹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조선 철강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엔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냐 아니면은 일단은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더 잘 내느냐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는데 EPS 전망치가 크게 상향될 거는 저는 반도체 일단은 왜냐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랑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재고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소진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제가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입 동향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다 나오는데 이게 HS 코드라고 품목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에서 수출되는 수출 금액이 양극재 수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에서 나가는 수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구 쪽은 당연히 LNF겠죠. 그다음에 청주 쪽은 뭐냐면 에코프로겠죠. 그래서 이게 월별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은 저는 거기서 추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US 달러로 나옵니다. US 달러로 나오는데 거기서 수출 금액하고 곱하기 1,300원 정도 하면은 얼추 매출은 와. 조금 비슷하게 그 맞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청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HS 코드 다 나옵니다. 양극재 HS 코드 입력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리오프닝 효과로 콘서트 잘 하고 있고 블랙핑크 얼마 전에 그 앵콜 공연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JYP 같은 경우에 계속 신고가 써내려가는 이유들은 뭐냐면 스트레이키즈가 또 400만 장 이상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터 차트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종근당 관련 공시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종근당의 당뇨병 치료제 듀비 SS정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공시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시판 승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이오나 제약에서 좀 어려운 점이 용어가 좀 우리가 일상에 쓰이지 않는 용어를 많이 쓰고 또 비슷비슷한 용어들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시판을 해도 된다. 그 말은 임상 3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임상 3상을 작년 이제 10월 30일 날 신청했는데 그 6개월 안에 이제 끝냈으니까 7개월 만에 끝냈으니까 이제 순조롭게 잘 끝낸 것이고요. 그 종근당은 이거는 되게 호조인데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종근당의 MSD에 자체로 이제 개발한 신약이 아니고 MSD에 또 다른 당뇨병 약이 이제 지누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누비아가 9월 달에 이제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걸 다 그 제약사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니까 만료되는 시기를 생각을 해서 다른 경쟁 약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종근당의 지누비아가 작년에 한 1,180, 1,200억 정도 매출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종근당에게 좀 부하가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걸 갖다 만회하는 약품으로 이제 천연면 신약 지택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하반기에 어떻게 그 시장에서 호조가 보일지가 종근당의 하반기 매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기사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을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개인 투자가가 주도할 때 일어나는 소테마보다 좀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쏠림 현상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